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메리츠증권의 광화문 금융센터 김웅 부장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마 저녁 시간에 아마 3프로TV 처음이신가요? 예, 처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로 어떤 이야기를 위주로 좀 해주십니까? 미리 좀 말씀을 주신다면. 아무래도 마켓의 변수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시각이 참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보는 변수들 가지고 나름의 하반기하고 내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같이 좀 아이디어 생각 공유하고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김웅 부장님을 어떻게 섭외하게 됐냐면 전에 아침 방송에 징징쇼에 한 징징이 분이 나오셨어요. 시청자 징징이 분이 나오셔서 네네네. 어떤 직원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굉장히 하여튼 수익도 좋고 이랬고 뭐 이게 관리 네네. 너무 잘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갖고 네. 누구냐고 그분이 도대체 너무 수익이 잘 난 거예요. 그래서 와. 여쭤보니까 이분인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네. 급히 네. 모셨습니다. 네. 자, 우리 김웅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어떤 변수들이 시장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판단, 뭐 비유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예, 뭐 당연히 저는 금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평소에 금리를 잘 보지는 않는데 물가와 연계해서는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금리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이슈가 이제 쇼크를 주고 난 이후에 연준부터 시작해서 전 글로벌리 정부가 자금을 굉장히 급격히 아주 많이 풀었는데 페드만 하더라도 이제 1년 남짓한 시간 사이에 4조 달러의 밸런스가 이제 9조 달러를 초과하는 정도로까지 올렸으니까 네. 당연히 그만큼 실질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동성 환경에 의해서도 인플레가 조성되고 흘러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난해부터는 좀 쿠셔스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작년 2월 중순 그리고 3월 중순 그때도 한번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한 10% 정도 빠지는 그런 충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 좀 흘러가면서 저희 이제 그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금융시장 강타한 금리 공포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은 게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가 본격적으로 빠기 시작한 게 올해 연초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벌어졌던 일들이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1.5% 정도 가던 게 3.5%까지 금리가 2배 넘게 단기 이제 6개월 이내에 치솟았는데 네. 그때 시장 충격이 이제 16,000포인트에서 11,000포인트까지 체감하신 분들은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이제 느끼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네네네.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랬을까? 단순하게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금융기능이 부담이 돼서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까?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금리가 올라간 이면에는 물가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미국 10년 실질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이제 추산하고 있는 월간 데이터인데요. 보면은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금리 방향성이나 궤적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 금리 공표 이면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할 때는 네네.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률 떨어진다. 이거 이제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서 정말 이 성장주들이 이렇게 나스닥 박살이 나느냐 따져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 이런 물가가 생각을 올라갔기 하신 거고. 때문에 네네. 그럼 이제 도대체 금리는 왜 이렇게 올라갔냐에 이제 물가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네. 네. 유동성 환경에서 이제 그 자금이 많이 풀렸을 때 실질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개당 그 유동성에 미치는 그 파급이 더 과잉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데 어쨌거나 물가를 중요하게 지목을 했으니 네. 저는 지금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서 마이너스 요인을 가장 크게 이끌어내는 건 물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해당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다음 전략에 대해서 다음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가 급등 주요 항목들을 다 살펴본 건데요. 뭐가 많이 올랐나?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뭐 7%는 애교였고 8% 넘어가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세 번이나 나오고 지금 6월달 CPI도 컨센은 8.7%더라고요. 저희가
6월 달에 그 시장 충격을 크게 안겨줬던 5월 달 CPI가 8.6%였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올라간다라고 지금 컨센이 잡혀 있는 건데 저는 그렇진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1월부터 5월까지 올해 상반기 동안에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이거는 명목입니다. 헤드라인 CPI고요. 안에 에너지하고 음식료가 다 들어가 있고 에너지의 기여도가 당연히 가장 컸습니다. 8.15%의 그 상반기 CPI 중에서 상승 중에서 2.4% 정도가 에너지였고 그리고 에너지와 함께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변수로 집히는 음식료가 1.2%로 기여가 또 컸고 그리고 코어 CPI 내에서는 주거랑 자동차 쪽이 압도적으로 컸는데 이걸 네. 좀 알아보기 쉽게 100분율로 바꿔서 기여도로 따져보게 되면 에너지하고 음식료 두 개 합해서 거의 43% 정도 기여를 했고요. 물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코어 CPI 내에서도 주거, 중고차, 신차 요 세 가지인데 실제로는 주거랑 자동차입니다. 중고차는 어차피 신차 공급이 달리면서 올라갔던 그 부분이니까 네. 이쪽이 또 42% 그러면은 이 네 개의 항목만으로도 85% 정도의 물가 상승이 설명이 된다. 그래서 각각의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이 다섯 개가 거의 다 파악하면- 했네요, 그죠? 그렇죠. 네, 한 85% 정도 된다고 하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건 기여도고 이거는 실제로 각각의 가중치를 더하지 않고 생으로 해당되는 CPI 인덱스가 얼마나 올랐을까 그걸 살펴본 건데 에너지보다도 오히려 중고차 가격이 더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주거는 저희 MBR에서 산출하는 그 데이터 내에서 가중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40% 넘기 때문에 5% 가까이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여도는 상당히 큰 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도는 높다. 그래서 각각 항목 중에서 먼저 에너지, 유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물가를 올렸던 항목들 특히 네네네. 중요했던 5가지 중에 먼저 유가부터 살펴봅니다. 예, 가장 기여도가 컸으니 유가부터 살펴본다고 한다면 전년 동월 대비 21년 5월 달에는 평균 유가가 한 65달러 정도 됐었고요. 네. 올해 5월이 한 109달러 정도 돼서 YOY로는 한 67% 정도, 70%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렸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함정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6월 달의 방향성이 8.6%가 8.7%까지 올라야 되는 수준만큼 에너지가 또 기여를 했을까 살펴보면 네. 이번에는 6월 달은 한 60% 정도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가 기여하는 부분은 5월 달보다는 6월 달에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면에 그럼 단순하게 유가만 보고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한다면 6월 이후에 펼쳐질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이제 유가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기구들이 3개가 있는데 먼저 미국 에너지 정보청입니다. 유가 전망을 2분기부터는 이미 글로벌 오일이 초과 공급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이미 지났잖아요. 예,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파란 선이 월드 프로덕션 오일 생산량이고 그리고 월드 컨섬션이 짙은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이 소비 전망인데 2022년 2분기부터는 밑에 보시면은 이게 임플라이드 스탁 빌드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이제 초과 공급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펙은 이제 사우디가 주도하는 중동의 이제 산유국 기구인데 오펙은 본인들이 넌 오펙 기구에서 생산한 오일의 나머지 양을 생산하려고 가격을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길 원하기 때문에 전망치를 자료에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함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2022년 2분기 그 칼럼을 봐주시면은 월드 오일 디맨드는 9,800만 배럴로 이제 나오는데 넌오펙 기구가 생산하는 게 한 7천만 배럴 정도 되고 그래서 부족분이 한 2,8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지금 오펙 기구는 작년 8월부터 일평균 생산량 40만 배럴을 증산하는 걸로 본인들이 합의를 하고 그렇게 늘려오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분기 대비 증산을 하지 않아도 이런 부족분은 충분히 오펙이 하던 대로만 생산을 해도 메꿔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앞에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 전망했던 부분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의 요인들 가운데 가장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제 오일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결국 8.6보다 낮아질 거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8.6보다 적어지는 뭐 7점 얼마 혹은 뭐 8점 초반 이렇게 나올 거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있고요.
그것과 함께 미래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까지 이 물가 주요한 요인들이 움직일까에 대한 부분도 좀 예상을 해보자. 그런 부분에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그럼 지금보다 더 아랫 방향으로가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외에 또 다른 뭐 근거들도 이렇게 갖고 오신 모양입니다. 예, 갖고 왔죠.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오펙 자료에서 하반기도 보면은 그 하반기 22년 3분기 4분기에 3천만 배럴 정도가 지금 그 디퍼런스로 부족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펙이 매월 40만 배럴씩 증산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65만 배럴 가까이 증산하는 걸로 합의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2분기 3분기에는 생산량이 어쨌거나 1분기보다는 많아지는 게 맞는데 네. 지금 1분기만큼만 생산을 해도 일간으로는 한 200만 배럴만 증산을 하면 이러한 유가에서 초과 수요 상태는 해소가 되고 적어도 수급에서 꼬인 것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고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일들은 네.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요.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나러 가는데 7월 중순에 왜 사우디냐라고 하면은 사우디가 현재 그 앞서 저희가 1분기만큼만 오펙이 생산을 해도 하반기에는 오펙 전망 치로도 수요가 결코 이제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예, 유가 상승을 급하게 이끌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우디가 지금 현재 스페어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여력 자체가 한 180만 배럴이 됩니다. 이건 이제 IEA에서 이제 예측한 자료고요. 그리고 이란도 지금 감산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20만 배럴 정도의 이제 여유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 정부 인사들이 사우디의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고 한 번도 그렇게 1,200만 배럴을 생산한 적이 없는데 연속으로는 이게 좀 의심할 만한 상황 아니냐, 과연 그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미 무리하고 있는데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정치적 수사들을 이제 내고 있는데 사우디가 2015년도에 국왕이 이제 바뀌고 나서 사우디 비전 203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해당되는 내용에서 실행 프로젝트 중에 NTP 202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석유 생산 능력을 자기네들 스스로 2015년도에 이미 1,250만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2020년에도 이 수준은 유지하자. 우리 어차피 탈석유화 하려고 비전 2030 하는 건데 여기서 더 늘리진 말자.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이 자료를 보더라도 저는 이제 합리적으로 사우디는 충분히 증산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 긴급한 시기에 사우디를 방문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합의가 잘 된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시장이 바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 비전 2030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찾아갔을 때 당연히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건데 과연 사우디는 무엇을 원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을 줄 수 있는지 서로의 합이 맞는지 상대가 원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나도 줄만하고 그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면 이번 딜은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사우디가 원하는 것은 자료에 보시면은 비전 2030에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줄을 그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민간 부문의 GDP 기여도 제고하고 비석유 부문 수출의 GDP 대비 비중을 제고하고 비석유 재정 수입을 증대하겠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탈석유에서 기술 인프라 사업 하겠다는 겁니다. 선진국의 대열에 나도 끼어서 다음 세대의 차세대 에너지 헤게모니에 나도 참여를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몫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들의 이제 꿈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름을 많이 어쨌든 생산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름값을 낮추는데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사우디에 가서 어떻게든 이제 좀 증산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할 텐데 당연히 미국이 원하는 건 증산이고 그럼 사우디도 뭔가 원하는 거를 미국이 줘야 될 텐데 사우디가 원하는 건 우리 이제 더 이상 석유만 뽑는 나라 아니고 뭔가 기술 선진국으로서 좀 다른 산업들의 기반을 좀 높이고 싶다 이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국이 채워줄 것이냐의 문제. 근데 그거 뭐 어떻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합의 맞으면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첫 번째 지금 현재 좀 급합니다. 제가 이 기사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초에 취임하고 나서 내뱉었던 슬로건이 빌드백 베러 월드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그 더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중국을 위한 공산 진영을 잘 견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티코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 전문지가 6월 중순경에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 방문 일정을 잡고 나서 네. 기사 심층 인터뷰를 냈는데 사우디의 행정가하고 백악관 행정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이제 기사화시킨 걸로 보입니다. 보시면은 첫 줄에 It would be naive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너무 그 순진한 생각이다. 뭐가 순진한 생각이냐면 바이든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급하게 가려고 하는 게 결코 경제적인 압박이나 다른 급한 뭔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가 아닌 더 거창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바이든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경제 프레셔를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어 한다. 네. 그래서 가는 거다라고 이제 문장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그 아래에 보면 양측이 사우디 왕국에 도착하게 돼서 발표할 오픈할 내용에 뜯어보면 결론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들어있을 것이고 클린 에너지가 들어있을 것이고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협력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 투자에 대한 부분, 사이버와 차세대 통신 인프라에 대한 구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맨 아래쪽에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네. 중동은 전 세계에서 차이나 서플라이 체인에서 벗어나는 세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중동은 미국과 자유진영이 대중국 진영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적이고 산업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네. 이미 가기도 전에 6월 15일 날 이런 그 미국 정치적 문제에서 이제 심층 기사를 냈는데 기사가 좀 길긴 합니다만 상당히 내용이 재밌어서 네. 나중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어 기사 같은 걸 재밌게 보시는군요. 아닙니다. 예. 힘들게 진짜 봤습니다. 예. 이제 유가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뭐 커뮤니티 네네. 전문가도 아니고 네. 유가 네네. 예측 자체가 뭐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냥 최근에 유가가 급락했잖아요. 며칠 네, 전에 그렇죠. 네네. 한 10% 가까이 빠졌는데 네. 그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게 수요 둔화와 연결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어가지고 수요가 네. 굉장히 높을 때인데 좀 우려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약간 선물의 투기 세력들이 좀 청산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트랙에 걸려가지고 네. 스퀴즈가 나가지고 좀 롱 포지션들이 일부 청산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오를 때 한 번씩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네, 네. 달러와 유가는 약간의 그거든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거든요. 반비례 관계로 그렇죠. 가는 거죠? 왜냐하면 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그만큼 원유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달러로 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측면이 두 가지가 좀 맞물린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너무 지나치게 원유를 WTI를 숏으로 보는 게 좀 위험하다고 보는 이제 생각은 뭐냐면. 재고를 저는 이게 보면 재고가 매우 낮아요. 지금 원유 재고량이. 네, 원유 재고가 매우 맞습니다. 낮은 상황입니다. 네네. 미국의 지금 전략 비축률을 1980년대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미국의 전략 방출률 자체가 저번에 계속 풀었잖아요. 지금도 풀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재고 자체가 지금 글로벌리 최근 한 10년 내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재고 수준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조금만 공급해서 이슈가 생겨버리면 다시 유가는 언제든 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이제 가잖아요. 중동에 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볼 때 유가의 상방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와 잘 협상이 돼가지고 네. 사우디가 원하는 대로 증산을 한다고 하면 유가는 상당 부분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거는 사실은 매우 정치적인 이슈고 저는 사실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코멘트하긴 그렇지만 미국이 사우디한테 중동한테 해줄 게 많지 않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 같으면은 정말 중동이 전쟁하고 그러면 미국이 많이 개입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저는 그걸 사우디도 알고 있다. 정치적인 이슈지만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할지 모르겠지만 합의 자체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증산이라는 게 뚝딱뚝딱 그냥 바로 증산해서 낮춰야지 이런 상황이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우디를 제외하고서는 이미 최대한 풀캐파로 돌리고 있어요. 나머지 국가들이. 왜냐하면 지금 다 전부 상황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내전, 그 다음에 그 상황. 그래서 사우디만 지금 증산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나머지 국가들은 쉽지는 않은 상황. 이란 어떻습니까? 이란은 근데 문제는 아직도 정치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핵 협상을 지금 다시 이제 좀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면은 조금 약간 되겠지만 이란이 좀 잘 되면 근데 지금 수급 밸런스상으로 이란이 풀리 나와도 아직은 수요가 부족하다? 더 타이트한 거죠. 그리고 지금 좀 7, 8월 달이 개솔린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으로 가장 수요가 타이트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저는 그래요. 약간
바이든 정부 가서 어떤 중동 협상 결과를 볼 때까지는 유가가 행보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만약에 결과가 잘 안 좋다, 그럼 다시 상방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깊이 동의합니다. 네, 기름값이 워낙 이제 예측하기 좀 쉽진 않죠. 네네. 네. 기름이라고 하는 게 사우디가 증산을 하더라도 유가를 제정 유가 수준까지 해치면서까지 증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빨대 꽂아서 생산할 수 있는 그 원가 자체는 뭐 $10 언더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이미 그 아랍의 봄 이후에 펼쳐놓은 재정 정책 그 재정 수지를 맞추려고 한다면 최소한 견뎌야 하는 유가 수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60에서 $80 레벨까지도 올라온 국가들이 많이 있고 네. 사우디조차도 뭐 $50, $60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급락시킨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잘 맞아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사님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네. 다만 여기 쭉 제가 날짜별로 이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저는 이 무드를 좀 같이 느껴보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기름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네. 이게 당연히 어긋날 수 있는 겁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주고받는 건데 주고받는 데 있어서 서로 더 많이 얻고 덜 주고자 하기 것이기 때문에 불협화음은 있을 수가 있고 한 방이 된다는 것도 너무 이렇게 또 순진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유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죠. 그래서 이따가 백어데이션 얘기도 잠깐 드리려고 했었는데 백어데이션이 정말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다 유가 하방으로 압력 보고 있는 겁니다. 근월물이 원월물보다 더 비싼데 그 포지션 자체가 역대급으로 많이 있는 그 상황. 그런 이제 포지션들이 이미 많이 있는 상태라서 어느 정도 반대 방향으로 튈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26일 날 이날 G7 정상회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근데 이날 이제 미국 백악관은 글로벌 파트너십 각서라는 걸 이제 공표를 했고 네. G7 정상회담은 미국 백악관이 우린 이런 마인드셋으로 이걸 우리의 공조를 진행할 거야. 우리 자유진영의 대중국 견제를 정책화할 거고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 구체적인 방법론을 G7 정상회담에서 유로존과 그 G7 회원국들이 $6천억 펀딩을 해서 그걸로 우리 편들을 다 도와주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프라를 깔고 기술을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먼트를 만들어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서 네. 대항하자 1대1로와 대항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것들을 구체화하자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데요. 바로 다음 날 보면은 사우디가 지금 예멘 내전에 개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사우디야 이제 수니파의 종주국이고 이란은 이제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 서로 예멘을 사이에 두고 이란이 후원하는 반군이 예멘에서 정부하고 내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거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사우디가 네. 예멘 정부군을 연합해서 같이 도와주는 이런 이제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벌써 이게 오래됐습니다.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엔이 중재하고 이거 그만해라. 네. 라고 그 민주당은 원하고 있었는데 바이든 취임하고 나서 사우디 입장에선 정당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예멘의 칠드런을 죽이는 너희는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입장을 180도 바꿔서 이번에 유엔 중재한 그 휴전 협정을 4월달에 맺어놓고 이번 6월달에 이거를 연장하는 거였는데 사우디가 이걸 주도적으로 협조적으로 잘 해주니까 입장 바꿔서 그냥 컬리지어스 리더십이라고 너는 용기 있는 리더자라고 이제 칭찬하는 사우디에 대해서 극찬하는 그렇게 이제 입장이 좀 선회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네. 그리고 바로 같은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 오펙에 러시아를 비롯한 9개의 넌오펙 국가들이 같이 합세해서 만든 기구가 오펙 플러스인데 네. 이때 7월과 8월에 기존에 분명히 40만 배럴씩만 증산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그보다도 계획보다도 50% 더 넘는 64만 배럴을 증산하는데 합의를 이제 사우디가 하고 이거에 대해서 또 바이든은 고맙다. 유로존에서는 슈퍼 증산을 해달라. 65만 배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고맙다. 애썼다. 이런 이제 같이 화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 무드 자체가 애초에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까슈퀴즈 기자를 암살한 워싱턴포스트 기자를 암살한 거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사우디부터 찾아갔는데 네. 아예 그냥 모르쇠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대화를 시작했는데 대화가 너무 부드럽다는 거죠.
각자의 이해 합의 맞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진전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래서 모두 자체는 이제 하고 있다. 오일 프라이스인가 석유 가격이 떨어질 거 쪽으로 이제 분명히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워낙 다른 이제 이슈들도 많으니까 일단 기름값 요 정도로 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밀이라든지 또 곡물 이런 것들도 짧게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 나가지고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뉴스 많이 보셨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 식량 생산 비중은 높진 않은데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 GDP 한 10% 가까이 다 이제 농업에서 나오고 농업 국가인데 밀보다도 특히 옥수수가 높은 편입니다. 수출하는 전 세계에서 수입해야 되는 양의 16%를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연료로도 쓰이고 그리고 이제 CPI 지표에도 들어가는 시리얼의 연료로 쓰이고 뭐 공업용으로도 쓰이고 다 하는데 전체 곡물 수출의 50% 정도가 남단에 있는 오데사항을 통해서 나갑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이 항을 다 막아놨죠. 지금 동부 지역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크림반도까지 이어가는 게 이들의 목표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남단의 항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지금 다 묶여 있는 상황. 지금이야 좀 여유가 있는데 가을까지 가게 되면 가을에 추수해야 될 물량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한 2,200만 톤이 묶여 있다고 하고 가을에 나오는 것까지 하면 6천만 톤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때는 좀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중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유로존과 서방의 이제 생각이고 그래서 터키와 유엔이 함께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오데사에다 미사일 쏘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곡물 수출 정상화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근데 가격이 그러면은 올랐느냐라고 하면 이미 밀 가격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고 그리고 옥수수 또 고점 대비 뭐 10% 넘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경기 위축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으로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고 저도 당연히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좀 다른 게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것이냐. 여기서 다시 한번 빠졌으니까 전쟁 무사히 지나가기만 하면 되겠네. 그건 맞는데 만약에 무사히 합의 안 되고 뭔가 가을까지 노이즈가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되겠다. 과거 곡물 가격 급등은 이상 기후가 생겼을 때 진짜 공급 충격이 생겼으니까 생산을 못해서 이제 생겼던 건데 이번엔 전쟁 여파 때문에 생겼다고는 하지만 수출길 자체를 아예 그냥 막아버린다고 한다면 뭐 그 파급력은 나름대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료는 생산량의 문제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미국 농무성이 이제 6월달에 업데이트한 자료고요. 콘 생산이 우크라이나에서 워낙 잘 돼서 글로벌리 콘 생산도 작년 대비는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의 문제, 이상 기후의 문제 전혀 아니고 수출길만 열리면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이번에 전쟁 합의, 사우디와 미국의 합의도 중요하겠지만 전쟁 종료는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지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택 보면 미국 주택 공급 부족이 장기화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올랐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빨리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유동성이 확대됐고 소득이 증가됐고 그리고 공급 부족까지 겹쳤으니 그에 의해서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이 좀 더 가팔라졌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렌트비도 많이 올랐으니 어느 정도 CPI 상승에 기여하는 게 맞았다. 그리고 모기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모기지 금리부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급등과 함께 연초 이후에 특히 2022년 들어가지고 모기지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지금 6월에 5.7%까지 올라와 있는데 덕분에 집값은 상승해 있는데 금리가 올랐으니 금융 비용은 더 크게 빨리 많이 늘은 거죠. 그렇겠죠.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이고 그리고 모기지 금리 급등 때문에 주택 구입하는 데 있어서 금융 비용을 살펴봤더니 전년 대비 전년 대비해서 봤더니 50% 넘게 올라 있다. 특히나 2020년 대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어 있는 상황이다. 집 사는 데 있어서 비용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실제로 그러하냐라고 봤더니 이 자료 만든 그 기관이 레드핀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프롭테크 회사입니다. 부동산 테크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제 핀테크 얘기하듯이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테크와 IT 테크와 연결해서 이제 하는 기업이 우리로 치면 직방 다방 같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만든 자료인데 집을 사고자 하는 바이어가 주택을 판매하는 집주인한테 가서 예전에는 집 그냥 빨리 팔아달라고 내놓은 리스트된 프라이스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빨리 사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격을 깎아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벌써 데이터가 있군요. 네네, 그게 이 데이터입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 올해 데이터고요. 네. 네, 파란색이 이제 작년, 그리고 회색이 이제 지난해인데 보시면은 이미 그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깎아달라고 하는 그게 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 그래서 집값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택 시장의 쿨다운을 지지하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CPI에 직접 쓰이는 렌트 지표로까지 연결할 수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이 자료는 이제 점퍼라고 하는 또 다른 프랍테크 회사의 자료인데요. 여기는 이제 하우스 렌트에 대한 이제 전문 프랍테크하는 회사입니다. 네. 보시면 본인들 데이터로 봤을 때 이미 원룸과 투룸 다 4월달부터 꺾였고 그리고 심지어 원룸보다도 투룸이 더 크게 많이 꺾이고 있더라. 비싸면 비쌀수록 부담이 더 커서 그런지 그래서 이미 꺾였네요. 네네. 그래서 민간에서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에서 산출해내는 그런 데이터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시장의 주택시장 쿨다운을 좀 느끼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공식적 있는 공식 데이터, 정부의 데이터는 아니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두산밖에 주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분기에 실적은 엄청 잘 나올 거예요. 엄청난 실적을 낼 건데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한 30% 가까이 조정받은 게 뭐 장도 있지만 주택 가격이랑 굉장히 이제 연동이 많이 되니까 이제 이미 미국의 주택 시장은 좀 쿨다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료들은 사실 연준도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있겠죠. 그러면 금리를 지금 뭐 75bp 이렇게 두 번 연속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겠네요, 연준도. 그래서 지금 그 0.5% 올린다는 그 전망 비중이 한 30%까지 최근에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0.75를 한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잠깐 짧게 살펴보면 자동차가 아까 중고차 가격 상승이 에너지 가격 상승보다도 그 상승률만 보면 더 높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공급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신차 생산이 뭐 자동차 반도체 이슈든 뭐 그게 MCU가 됐든 이슈가 됐든 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신차가 공급이 안 되니 중고차로 수요가 몰리면서 중고차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월간 자동차 재고랑 미국 월간 자동차 생산 데이터입니다. 이걸 보면 그냥 올해 들어서 횡보하고 있다가 조금씩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자동차 재고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 생산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이 정도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수요는 어떠냐? 수요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토론 수요 증감률로 이제 간접적으로 프락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대출 수요는 아직도 견조합니다. 플러스 증가세에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돈 빌려주는 은행들의 스탠스는 어떠하냐? 라고 봤을 때 은행들은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구매 수요는 견조하지만 대출을 해주는 쪽에서는 조금 더 예전보다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차트는 이거는 이제 뭐 재고일수랑 비슷해요. 이 데이터는 미국에 쌓여 있는 전체 자동차 재고를 월간 판매되는 대수로 나눠서 미국에 지금 쌓여 있는 재고를 전부 다 파는데 몇 개월 걸리니라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판매 속도가 회전율이 빠른 겁니다. 세일즈 회전율이. 그랬을 때 낮은 편이네 지금. 매우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올 연초 들어서 최근까지 숫자는 약간이지만 여기서 더 빨라지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 못 오른다가 아니라 오르긴 오르겠지만 지금까지 올랐던 폭보다 더 크게 CPI를 더 크게 끌어올릴 정도로 높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을 수 있겠다. 시계열이 한 1년 되는데 조금 길게는 혹시 자료 보셨나요? 길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넣어놓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평균이 그럼 몇 개월 정도예요? 그동안 평균 하면은 보통 2개월은 넘죠. 2개월. 2개월 이상. 저 위에 있었다가 이게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많이 빨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 있으면 바로바로 산다 이런 거죠. 그렇죠. 2020년 그때 코로나 쇼크 때는 5개월도 넘어섰으니까. 지금 이제 물가를 올리는 여러 요소들,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 곡물, 뭐 주택, 또 오일 가격 이런 것들 자동차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주요 물가 올리는 여러 가지 섹터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결국은 이제 물가가 더 올라가는 쪽보다는 그렇지 않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이 좀 설명해 주셨고 그럼 이제 대략 한 7, 8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나머지 결론까지 우리 부장님께서 잘 좀 알겠습니다. 드라이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장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까? 네. 그럼 뭐 경기 좀 살펴봐야 되나요? 예, 다들 경기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야 무슨 지금 와서 금리냐. 경기지. 저는 그 경기가 망가지는 게 물가 때문에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금리를 급하게 올려서 원래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매출을 늘리고 소비를 늘려주기 때문에 선순환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간이 되기도 하는데 금리를 급하게 올려버리게 되면 그 가격 인상으로 이걸 전가하지 못하고 소비하는 쪽에서는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소비가 줄게 되고 투자 심리까지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게 되니까 악순환을 돌게 되는데 그래서 그 속도가 너무 중요하고 물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고 경기로 넘어와서 당연히 그 연장선에 있는데 지금 저는 봤을 때 경기가 그만큼 무너졌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무너졌냐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자료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컨퍼런스 보드 자료고 여기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오렌지 컬러는 6개월 뒤의 상황이 지금보다 어떨까에 대한 그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입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오렌지 컬러는 코로나 쇼크 때보다도 더 내려가 있어요. 100이 기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왼쪽으로 쭉 가서 2008년도에 경제 침체 시작됐던 그 구간까지도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짙은 색의 프레젠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처한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6개월 뒤를 되게 안 좋게 본다는 거군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나쁘게 보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이 이대로 안 좋아졌을 때 금리를 진짜 0.75를 올리고 연말에 3.5까지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안 좋은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왜 그러냐면 소비 심리 위축이 많이 됐어요 덕분에. 이게 이제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인데 위축이 많이 돼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 데이터는 코로나 쇼크 때 근접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풀기 전까지 내려와 있는데 네. 이러면 기대 인플레가 당연히 꺾이겠죠. 그러면 연준이 타겟했던 목표는 기대 인플레 꺾는 게 1차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아닌 게 아니라 다음 차트에 보시면은 이게 그 저희가 기대 인플레를 보통 이제 프락시를 많이 보는 브레이크 이븐 인터레스트 레이트인데 국채 10년물 금리에서 물가 연동채 금리를 빼면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는 이미 5월 초부터 하향 안정화 추세에 들어갔고 네. 금리는 이제 10년물 국채 명목 금리는 올랐지만 그 이면에 녹아 있는 우리 기대 인플레는 많이 꺾여 있는 상태, 우리의 소비자 심리 자신감과 함께 소비자 신뢰와 함께 꺾여 있는 상태인 거고 이미 그 수준 자체가 2% 초반에서 중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애초에 페드가 타겟했던 2% 초반까지 또는 그 언더로까지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페드가 긴급하게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긴축 공포는 피크아웃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역으로 저희 이선엽 부장님 어제 말씀해 주신 거 저희 감명 깊게 잘 들었는데 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산 가격이 꺾이고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을 잠깐 짧게 겪어서 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연준이 애초에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되면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경기 회복 속도는 빨라진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저도 자료 준비했고요. 네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우리에게 남긴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략이나 생각들을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기사를 찾아봐도 신냉전 제일 먼저 나오고요. 탈세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국내 기사에서는 잘 안 나왔었다가 제가 연초만 해도 그 글로벌 아이비들 레포트 보면 거기에 나와 있던 게 로컬라이제이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 소린가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시위 걸기 시작했던 게 11월부터였고 그때부터 냉각 기류가 심화돼서 2월달에 결국 전쟁으로까지 발전한 거니까 여기서 관심 키워드를 뽑아내고 연간 밸류 체인을 잘 찾아내면 우리가 향후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싸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긴축 공포 피크아웃 얘기부터 드렸으니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시장 금리가 급등해가지고 성장률부터 빠졌으니 네. 그 성장주 중에서 캐파 확장과 구조적 성장이 담보될 만하다. 펀더멘털리 숫자가 실적이 역성장하지 않고 QOQ로든 YOY로든 정말 탄탄하다라고 한다면 좋은 투자 대상이 지금 국면에선 될 수가 있겠다. 인제 나왔습니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늘 관심 있게 보는 마지막 결론. 네. CDMO 쪽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CDMO는 시작 개발 내가 굳이 리스크 다 떠안고 성공할 필요 없으니까요. 삼성바이오와 ST팜. 근데 왜 CMO 아니고 CDMO냐? 두 개 차이는 CMO는
신약 개발사가 세포주 다 만들어 와가지고 야 이거 배양만 네가 잘해서 나한테 넘겨 1억 도주 줘. 이게 이제 CMO고 단순 네. 위탁 생산이고 아예 그냥 임상 시험하기 전에 물질 개발 단계에서부터 세포주 개발까지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해가지고 야 이 세포주를 제일 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정은 프로세스는 이거야. 우리 같이 고민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자. 이러면은 그 신약 개발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애초에 설비 투자해가지고 세포주 만들어내고 물질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쓸데없는 비용들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서 좋고 그리고 임상 단계나 절차도 오히려 굉장히 깔끔하게 빠르게 네. 진행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CDMO는 이게 이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로 가면 갈수록 네. 더욱더 큰 메가 트렌드가 될 걸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면 국내에 있는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벌써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관 밸류 체인의 대표 기업들로 이제 가져와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탈세계화 얘기 기사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탈세계화 얘기하면서 얘기 나오는 게 핵심 산업 내재화 그리고 핵심 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 안 빠질 것이고 핵심 소재 안 빠질 것이고 네. 차세대 통신망이나 인프라 안 빠질 것이고 특히나 에너지에서도 신재생 관련된 것들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4년 미국 반도체 투자 확대라고 여기다 타이틀을 달아놓은 게 이미 삼성전자가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셔가지고 같이 돌고 나서 기존에 작년 여름에 발표했던 3년간 240조 투자를 5년간 450조 투자로 확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경쟁하듯이 TSMC, 뭐 인텔, 하이닉스 다 미국에 파운드리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덤비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그 잘 나가는 소부장 기업들은 언제 수혜를 받을까? 그에 대한 고민을 같이 여기 써놓은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반도체 가격이 좀 빠져 있지만 어차피 반도체 공장은 한 번 멈추면 다시 돌리기 어렵습니다. 네. 60일에서 90일 정도 생산 단계에 돌아가야 되고 그 스텝 수가 한 500개에서 600개나 되기 때문에 한 번 멈추면 다시 돌리기가 어려우니 소재 기업들이 당분간은 계속 저희 컴콜이나 탐방 해봐도 그 반도체 소재 핵심 기업들은 네. 2분기,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얘기하는 기업들도 여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좋게 보고 대신에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소재는 캐펙스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돌리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감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같이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 장비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유효한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 본격적인 해외 투자가 시작되고 캐펙스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시기는 한 2년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 공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진동에 절대 민감해서 네. 일본에서 대형 공장 못 지었던 것도 그 지진 때였기 때문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장 짓는 것도 그렇게 제한적인데 미국 가서 당연히 터 닦는데 1년 걸리는 거고 그래서 공장 짓고 나중에 클린룸까지 다 하고 그 퀄 받는데도 인증받는데도 시간이 또 1년 정도 걸리게 되면 실제로 장비주들이 물량을 납품하기 시작하는 시간은 한 3년 뒤쯤이 되는 건데 근데 투자는 항상 투자 심리는 앞서가는 것이니 OLED 사이클 때도 올레드 장비들은 17년도 이제 실적 피크 낼 때 17, 18 피크 낼 때 그 이전에 이미 주가 선반영 다 했었어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우리는 한 2024년 정도면 슬슬 핵심 장비 기업들 보면 좋겠다. 신재생은 해상 풍력이 가장 압도적으로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일본은 아예 그냥 45기가 전부 다 해상 풍력으로 하기로 했고 대만도 지금 5기가 했던 거 20기가로 늘리는데 다 해상 풍력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14기가 한다고 하는데 풍력 쪽은 다 해상 풍력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런 밸류 체인을 여기다 이제 담아봤고 LNG는 얼마 전에 또 미래에셋 서 연구원님 나오셔가지고 또 얘기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업들 저는 특히나 시니어 에너지나 킨더모건 같이 그냥 미드스트림에서 그냥 파이프 대주고 운송 도와주고 누가 잘 찔러서 하든지 간에 잘할 수 있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뉴트렌드는 생뚱맞겠지만 여기는 이제 저평가 기업들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국면이 안 좋으니 가치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성장형 가치주를 봐야 될 텐데 이번에 보는 트렌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K푸드에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서 같이 담아봤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뒤에도 좀 더 자료가 좀 남아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더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아마 자료신 것 같고요. 시간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돼서 뒷이야기까지 저희가 다 못 들었습니다만 어떤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료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진짜 다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 네. 네네.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진짜. 좀 못 봤던 자료들, 다른 분들이 소개해주지 않으셨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역시 새로운 분들 계속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모셔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우리가 그냥 볼 네. 때는 저 자료 그냥 뭐 몇 초 만에 보지만 저도 저런 자료를 만들어 본 옛날 뭐 지금은 잘 안 만들지만 못 만들고 그게 진짜 시간 엄청 태워야 되거든요. 네네. 그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었던 게 느껴집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역시 이사님이십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같이 시청자분들과 공유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 공표된 자료들 가지고 만든 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는 저희 3프로TV 앱에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저희 3프로TV 함께 해주셨는데요. 차분하게 자료들, 신선한 자료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우리 광화문 금융센터 김웅 부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